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수준이라고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은 아직 약해 빠졌다고요. 여기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의 한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때 한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남자는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국방정보국에서 군사분석가로 5년 넘게 일해오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매우 냉철하기로 소문이 난 저지만 이러한 저를 한 번씩 뒤흔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이에요. 힘도 없으면서 자꾸만 위쪽으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한국이요. 그리고 이번에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이라뇨?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발령장을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늘 보이던 펜타곤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앤더슨 박사, 이번 발령은 상부에서 직접 하달된 겁니다. 한 달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 전반을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상관인 패터슨 국장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죠. 러시아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분석이 한창인 이 시점에 한국이라니. 그것도 한 달이나. K 방산이라면. 입술을 살짝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미국 무기를 모방하는 수준 아닌가요? 제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릿속은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는 알지만 군사 기술이라니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저는 속으로 비웃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가수들 배출이나 핸드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방산이요? 한국 방산을 뭐하러 평가를 하나요?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평가는 최악일 거라고요. 아직도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만 봐도 말 다 했죠.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뭐하러 어차피 저희가 지켜주고 있는 나라 평가를 따로 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앤더슨 박사, 당신의 러시아 프로젝트는 톰슨에게 인계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국 평가는 매우 중요한 임무예요. 패터슨 국장의 말에도 제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창가로 다가가 발끝에 닿는 늦가을 햇살을 느끼며 멀리 보이는 포토맥 강을 바라보았죠. 러시아나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하버드 박사 출신인 제 체면이 구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면 제 분석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패터슨 국장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뛰어난 분석력 때문에 이번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기존 보고서들이 줄지어 나타났죠. K전차, K고 자주포. 스크롤을 내리며 확인한 자료들은 하나같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보려고 한 달이나 필요할까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시아에 대한 제 뿌리 깊은 편견, 이 불필요해 보이는 임무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커리어에 미칠 영향이 걱정됐죠. 벽에 걸린 하버드 박사 학위 증명서가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트 깃을 여미게 만드는 쌀쌀한 가을바람이 절 맞이했죠. 공항에는 주한미군 연락장교인 제임스 브라운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숙소는 용산 미군기지 내에 준비되어 있어요. 검은색 세단에 오르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LED 조명으로 빛나는 빽빽한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현대적인 도시 풍경.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시점에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브라운 대위, 내일부터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첫 방문지는 전투기 개발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죠.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곧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용산기지의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따뜻한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내일부터 시작될 한 달간의 임무를 위해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하려는 찰나 워싱턴에서 온 이메일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긴급 한국 방산 수출 실적 급증, 상세 분석 요망.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첨부된 자료들은 제 고정관념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통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결정 소식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별자리처럼 반짝였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임무가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방산산업보고서를 다시 한번 집어들며 이번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깨운 것은 창 너머로 들어오는 한국의 차가운 가을 햇살이었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워싱턴에서의 습관을 이어가며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곧 브라운 대위와 함께 경남 사천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전투기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푸른 하늘 아래로 펼쳐진 한국의 시골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방한 수준이겠죠. 회색 정장 차림의 브라운 대위에게 무심히 물었는데 그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박사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저도 놀랐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달리 꽤나 인상적인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얼굴 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몇 겹의 보안 게이트, 검은색 스마트 카드를 받아들고 출입구를 통과할 때마다 청색 LED가 반짝이며 신원을 확인했죠. 마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의 최고 기밀 시설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하얀 실험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박종호 수석 엔지니어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의 능숙한 영어와 자연스러운 발음에 첫 인상부터 놀랐습니다. MIT 출신이라는 명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먼저 개발 현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후 실제 시제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OLED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려 8K 해상도로 구현된 모델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떠오른 데이터들은 제 고정관념을 처음으로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석은 정교한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며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레이저 포인터로 전투기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그의 손짓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죠. 제가 궁금해하던 AESA 레이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ESA 레이더는 기존 미국이나 유럽의 레이더와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어요. 특히 신호 처리 알고리즘에서. 잠깐만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홀로그램 상에 표시된 레이더 구조도를 보며 제 안경을 다시 고쳐 썼어요. 제가 알고 있던 레이더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들이 보여준 테스트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스크린 위로 흐르는 빨간색 그래프 선이 기존 레이더의 성능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메모장을 꾹꾹 누르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더니 박 수석은 빙그레 웃으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실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탁 트인 경납고로 이동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죠. 그리고 무거운 철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마치 맹수처럼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동체 라인, 레이더 팔을 흡수하는 독특한 표면 처리까지 분명히 독자적인 기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기수 부분의 레이더 포드 설계였죠. 손끝으로 차가운 기체 표면을 살짝 건드려 보니 독특한 질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실제 레이더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제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의문점들을 던졌어요. 노트북을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릴 정도였죠. 하지만 박 수석의 답변은 모두 명쾌했고 그가 보여주는 실시간 테스트 데이터들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어요. 이 신호 처리 알고리즘은 독창적이네요. 모니터 속 복잡한 코드를 살펴보며 말했죠. 제 말에 박 수석이 커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전자전 시스템의 구조도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청색과 적색으로 표시된 신호 처리 다이어그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기존의 접근법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설계였죠.
이런 접근은 생각도 못했네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박수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했어요. 기존 시스템을 모방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죠. 예를 들어 이 전자전 시스템의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LG의 신호처리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했습니다. 까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제 분석 보고서 초안이 이제는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테스트 비행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손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메모를 해야 했어요. 너무나 많은 새로운 정보들,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의 용접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정밀 가공 기술을 응용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죠. 박수석의 이 말에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공기 중의 감도는 금속 가공 냄새와 기계 소리 사이에서 그들은 단순히 군사 기술만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있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예정에 없던 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더블 도어를 지나 깊숙이 들어간 연구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이곳은 저희의 차세대 프로젝트 연구실입니다. 보안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푸른빛 모니터들 사이로 보이는 도면들과 수식들, 그리고 반짝이는 시제품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 상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수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저녁 노을도 브라운 대위의 질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숙소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리포트를 작성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시 써야겠네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책상 위에 놓인 다음날 일정표를 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글자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이 끝났을 뿐이라는 생각에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노트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 본 모습이 맴돌았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도착까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브라운 대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원자력 기술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어제의 경험이 제 확신을 조금은 흔들어 놓았죠. 대전역에 도착해서 연구원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연구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착하자 김태준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리죠. 연구원 내부로 들어서자 처음 보는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었죠. 이게 무엇인가요?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테스트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만의 독특한 설계를 적용했죠. 김 박사는 복잡한 도면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듣고 있었는데 점점 제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원자로 설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잠깐만요. 이 냉각 시스템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우주 기술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연구원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오후에는 ADD와 삼성전자, LG전자를 방문하실 예정이죠? 아마 더 놀라우실 겁니다. 예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ADD에서 목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특히 제어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은 미국의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중용도 생산 라인을 보며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평화로운 스마트폰 반도체 공장이 단 30분 만에 첨단 군사 장비 생산 라인으로 변모하는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죠. 이쪽은 평상시에는 GAA 공정 라인입니다만 이상철 상무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거대한 공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용 설비들이 슬라이딩되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군수용 설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전체 직원들은 이미 군수품 생산을 위한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유사시 즉각 전환이 가능하죠.
LG전자는 또 달랐어요. TV 디스플레이를 만들던 생산 라인이 군용 레이더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바뀌는 모습은 마치 공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0년 정도요. 하지만 이건 시스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더니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방위산업 체계도를 보여줬어요. 정부 부처,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ADD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KAI, 삼성, LG 등이 위치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건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민간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고 군사 기술의 발전은 다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이 되죠. 체계도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삼성, 현대, LG의 성공 뒤에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산업 생태계가 있었던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아야 할지.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제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한국을 전혀 몰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겨우 3일째인데 벌써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또 어떤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제 본 생산 라인의 이중용도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화성 캠퍼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블릿에 저장된 반도체 기술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거대한 건물군이 펼쳐졌어요. 반도체가 군사력과 직결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덮는데 브라운 대위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어요. 오늘 보실 것들은 아마 더 충격적일 겁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연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숨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삼성전자 정문에서부터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일반적인 보안 검색대가 아닌 마치 군사시설 같은 3중 보안 시스템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더군요. 심지어 제 스마트워치까지도요. 손목이 허전해지는 순간 이곳이 일반 기업 연구소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앤더슨 박사님. 하얀 클린룸 작업복을 완벽하게 착용한 김민수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발끝까지 공기 한 점 허용하지 않는 보안 에어샤워실을 통과하는 동안 특유의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부스스 일어난 팔에 솜털이 다시 눕혀지는 걸 느끼며 이곳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이곳은 GAA 산나노 공정 실험실입니다만 군사용으로는 김 박사의 손이 은은하게 빛나는 보안 패널에 닿았어요. 순간 무음으로 벽이 회전하며 새로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첨단 영화 세트장 같은 광경이었죠. 청색 LED가 빼곡히 박힌 벽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양자 얽힘을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과 더불어 이중용도로 설계된 AI 반도체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스마트폰용 AI 칩으로 사용되지만 김 박사가 화면을 전환하자 투명 OLED 디스플레이에 믿기 힘든 수치들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신경망 구조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면서 민간용 패턴에서 군사용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잠깐만요. 이 전환 속도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이중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상단 레이어만 활성화되고 유사시에는 차가운 실험실의 공기 속에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마치 DNA처럼 심어둔 거였죠. 오후에 LG화학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실험실을 지나며 박지원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배터리 기술은 원래 우주 개발용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군사적 활용도가 더 높아서 형광등 아래 깔끔하게 정렬된 실험 장비들 사이로 차세대 전투기용 고성능 배터리, 무인 잠수함용 리튬 황배터리, 극초음 속 미사일용 초고온 배터리의 프로토타입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각의 배터리 셀에서 은은하게 비치는 푸른빛이 마치 미래의 군사력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네, 언제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수용 제품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죠. 물론 성능을 제한해서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방문한 SK하이닉스의 특수 메모리 연구소는 그야말로 미래를 보는 듯했어요. 까만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LED 조명 아래로 차세대 신경망 반도체와 양자 암호화 시스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오는데 얼마나 걸렸죠?
30년 정도 됐습니다. 88 올림픽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죠. 밤이 깊어가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책상 위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반도체 회로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모든 민간 기술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수면 아래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군사 전환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죠.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술렁임의 고개를 들었는데 로비의 대형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뉴스였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한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텐데 지금의 제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 절반도 작성하지 못한 보고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보여줄 다음 단계가 더 궁금해졌으니까요. 까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지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커피 한 잔과 함께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담은 수많은 메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새벽 4시, 호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패터슨 국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즉시 귀국하십시오.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요. 한밤중에 긴급 귀국 명령.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트럼프의 당선 소식 이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예정이었는데 당장 가야 하나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긴급하게 필요해요. 서둘러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블릿을 켰어요. 브라운 대위가 건넨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난 며칠간의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대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의 실제 군사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 그들의 이중용도 기술은. 브라운 대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에 서울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죠. 도로 위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들.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환 가능한 군사력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요. 비행기에 올라 노트북을 펼쳤어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한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 작성자 마이클 앤더슨 박사. 소속 국방정보국 군사분석과. 일자 2016년 11월. 첫 문장부터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과감히 써내려갔습니다. 경고,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치명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원자력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중용도 기술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민간 기업들의 군수 전환 능력이었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생산 라인은 30분 이내에 완벽한 군수품 생산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업동원 체계보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비행기가 알래스카 상공을 지날 무렵 워싱턴의 동료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한국, 이제 끝났네. 주한미군 없이는 버티기 힘들걸? 읽으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걸까? 답장 대신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애틀 상공에서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결론,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도의 기술력과 산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패터슨 국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시간 후에 긴급 회의입니다. 참모총장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에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까요?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힘을 몰랐다는 것을.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처럼요. 가방 안에 보고서를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시간이야.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발걸음만큼은 당당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저력을 숨기고 있는지를. 회의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펜타곤 1링 3층의 회의실 문을 열자 숨죽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엔 한두 명이 자리를 비우기 마련인 긴급회의였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좌석이 가득 찼습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군 참모총장들, 국방정보국 수뇌부, 심지어 NSC 관계자들까지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죠. 앤더슨 박사님, 시작하시죠. 패터슨 국장의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이 회의실을 어떻게 뒤흔들지 알고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앤더슨 박사,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몰랐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장군님,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게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88올림픽 이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산업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빨간색 점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들은 전환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겉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이면에는 완벽한 군수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서는? 네, 바로 거기로 가려고 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들을 띄웠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에 치명적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산업과 군사시설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지도였어요. 이것입니다. 완벽한 민군 통합 시스템이죠. 우리도 갖고 있지 않은 수준의 통합된 산업 군사 복합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NSC 관계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는 관점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어쩌면 경쟁자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3시간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구심 어린 시선들은 깊은 고민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최종 제언은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도의 기술력과 산업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펜타곤의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군 수뇌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각자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후 현실을 재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을 이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지만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앤더슨 박사, 합참의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 대신 깊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정말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나요? 네, 장군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만든 환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펜타곤의 잔디밭이 보였어요. 잔디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마치 우리의 오래된 편견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만 봤어요.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6.25 전쟁 시기에 한국을 떠올렸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노트북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건조 능력이 이렇게나 됩니까? 네, 그리고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반 상선을 군함으로 개조하는 시스템까지 고려하면 실제 전시 함정 생산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회의장 한켠에서는 이미 새로운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재평가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오갔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닙니다.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진화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삼성이 애플과 경쟁하게 될 거라고 20년 전에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작은 형제가 아닌 성장한 동반자로 봐야 해요. 어쩌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부정이나 저항이 아닌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느껴졌죠. 한국의 전자전 기술, 배터리 기술, 조선 기술, 이미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패터슨 국장이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어요. 매직펜으로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한미 동맹 재정립 계획,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을 봐야 해요. 창밖은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의 인식이 새롭게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죠.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NSC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의 보고서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예감했던 거죠.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펜타곤을 나서는 길에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70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미동맹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거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브라운 대위에게였습니다. 대위, 우리가 본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편견이 만든 착각,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우리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그들의 숨겨진 저력을 말이에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계에, 그리고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었죠.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만든 환상 속에 살아왔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볼 생각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저 또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편견의 참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국 곧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태국의 재벌 2세는 한국 때문에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목숨을 건 시위를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노력한 것들을 한국이 다 망쳤다면서 좌절하던 도중 우연히 만나게 된 한국인 임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 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그 임원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콘 위차이 연사와십니다. 현재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반도체 공장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 소개를 들으면 관심을 보이곤 해요. 태국 최대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인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의 후계자니까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눈길을 보냅니다. 한때는 회사의 미래이자 태국 산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제가 이제는 아마타 공단의 오만한 황태자라고 불리게 되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때는 태국의 모든 한국 기업들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SNS에서 기술 독립을 외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되어버렸죠. 그런 제가 지금은 한국이 없다면 제 인생도 끝났을 거라며 한국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믿어지시나요? 다들 변한 제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1993년 아버지가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를 설립하신 그해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아버지가 LG 디스플레이와의 첫 미팅을 앞두고 처음으로 정장을 맞추시던 날 제가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때부터 저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은 아마타 공단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저희 놀이터는 다른 아이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크린룸과 반짝이는 OLED 패널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제 일상이었죠. 5살 때 아버지는 저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미니 방진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아버지 집무실에 걸려 있답니다. 나콘,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저는 시제품에서 나온 OLED 패널 조각들을 보물처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소장이셨던 쏨차이 박사님의 영향이 컸어요. 그분은 제게 단순한 상사가 아닌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저를 위해 특별한 실험들을 준비해 주셨죠. LED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작동 원리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전자공학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방과 후면 자연스럽게 회사로 향했어요. 공장 구내식당에서 숙제를 하면서 직원분들의 아들,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들에게 저는 그저 낙혼이었을 뿐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위 대박을 치고 꽃길만 걷게 되었어요. 직원이 1000명을 넘어섰고 LG 디스플레이의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한국 본사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본 첨단 생산 라인의 모습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저런 걸 만들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물리와 수학에 푹 빠져들었어요. 방과 후면 연구소에 가서 엔지니어들의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죠. 3학년 때는 제가 설계한 간단한 OLED 테스트 회로로 학교 과학경진대회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쏨차이 박사님의 도움이 컸지만 그때의 성취감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희 회사는 이미 태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직원이 5,0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연간 100억 파트를 돌파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전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출라롱콘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태국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저는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자공학과 수석 입학생이라는 타이틀은 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층 더 높였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그 기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마다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미 이 공장의 모든 공정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놀이터처럼 뛰어다녔던 이곳의 모든 기계와 공정이 저에겐 마치 제 몸의 일부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제 노력들이 보답이라도 하듯 같이 학교를 다니는 동기들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일찌감치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콘 씨, 이제 많이 컸네요. 연구소의 선배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쏨차이 박사님은 제가 설계한 회로도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대학교 3학년생의 수준이라고 믿기 힘들어. 그의 칭찬은 저를 더욱 날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 때 제가 개발한 플렉서블 OLED 검사 시스템은 회사에 큰 주목을 받았어요. 당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업계의 최신 트렌드였고 불량률 관리가 가장 큰 과제였죠. 제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불량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류했습니다. 이는 검사 시간을 60% 단축시켰고 정확도는 98%까지 높였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정식 이사회에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개 이사들은 박수를 보내주었죠. 그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졸업 후 저는 도쿄 대학 석사 과정으로 진학했어요. 거기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연구했죠.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이 기술이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2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새로운 마이크로 LED 전사 공정을 개발했고 이 기술은 즉시 특허 출원되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곧바로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발탁되었어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소장까지 오르게 되었죠. 주위에서는 제가 너무 빨리 승진했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자부했으니까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제가 개발한 기술들이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되어 성과를 내는 걸 볼 때였습니다. 불량률은 크게 감소했고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되었죠.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저는 태국 30대 유망 경영자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날이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자만이고 교만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던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부모님과 회사로부터 물려받았는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능력만을 과신했죠. 성공이 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한편 방콕은 여전히 한국 문화의 열풍 속에 있었습니다. 시암 스퀘어의 쇼핑몰은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로 가득했고 길거리의 LED 전광판에서는 K-팝 아이돌들의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들른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 OST를 듣고 있었어요. 나콘 부소장님, 오늘 오후에 본사 화상 미팅 있습니다. 비서의 리마인드를 받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책상 위 계약서로 향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의 새로운 기술 이전 계약서였죠. 매출의 5% 로열티, 작년 기준으로만 5억 바트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역시 한국 기업들이야. 기술도 좋지만 장사는 더 잘하는 것 같아. 옆자리에 타완 선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이제는 기술로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을 사로잡고 있잖아. 들어보니 그의 말에는 묘한 뼈가 있었어요. 실제로 최근 태국 산업계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문화로 아시아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기술로 경제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부소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점심시간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한국 기술 고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마치 자기들이 식민지 관리자라도 된 것처럼 군림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그들의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우리 태국 엔지니어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미 한국에서 내려와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한국인 기술 고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타이팀은 아직 이런 레벨의 기술을 다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좀 더 배워야 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을 보다가 방콕 공과대학 파이북 교수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테크콜로니얼리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였죠. 그의 글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 신화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의 드라마에 열광하고 음악을 따라 부르며 그들의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술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바트의 기술료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핵심 기술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진 댓글들은 더욱 신랄했어요. 한류로 우리의 문화를 잠식하더니 이제는 기술로 우리의 경제를 지배하려 한다. 그들도 과거에 일본의 기술 식민지였다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와 같은 반응들이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소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불편한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인 기술 고문들은 별도의 사무실을 쓰며 자신들만의 회의를 가졌고 핵심 기술 문서들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급여 차별은 더욱 심각했죠. 동일한 직급에서 한국인 임원의 연봉은 태국인의 2.3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3배에 달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불공평하고 한국인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들과 동등한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한 건가요? 그때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콘, 넌 아직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어.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국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언제까지 디지털 식민지로 살 것인가 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글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새벽 3시 제 첫 게시물의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디지털 식민지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이 글은 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의 부소장이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 글은 끊임없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공개한 기술료 지불 내역과 임금 격차 데이터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나는 5년차 엔지니어다. 같은 팀의 한국인 기술 고문은 나보다 실무 경험이 적은데도 내 연봉의 3배를 받는다. 이게 공정한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인데 왜 로열티를 내야 하지? 타이 비전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한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아침이 되자 회사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제 글을 읽은 직원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연구소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한국인 기술 고문들의 표정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콘, 잠깐 이야기 좋겠나? 쏨차이 박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네가 쓴 글,
읽어봤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제 두 번째 글이 이미 업로드되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신기술이 한국 본사의 검토라는 이유로 1년 넘게 보류되어 있다. 핵심 기술 문서는 여전히 한국어로만 작성되며 태국 엔지니어들의 접근이 제한된다. 현지화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단순 조립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글은 전작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4시간 만에 50만 공유를 기록했고 주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테크프리덤이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태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죠. 부소장님, 저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참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팔로워 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태국의 주요 대학에서는 기술 독립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갔어요. 특히 오랜 시간 한국 기업들과 관계를 맺어온 시니어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나콘, 자네는 지금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어. 한 임원이 저를 불러 충고했죠.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걸세.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알기나 하니?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관계가.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는 새로운 글을 올렸고 그때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뜨겁게 반응했어요. 제 글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태국의 자존심 문제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 공장이 되길 거부한다. 태국의 기술자들에게 자유를, 디지털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제 슬로건은 시위 현장의 피켓이 되었고 대학가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크게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불길은 우리 회사에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제안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핀 이 작은 불씨가 곧 태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화마가 되리라는 것을. 회사 공장에 있는 아마타 공단의 새벽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수백 대의 통근버스가 직원들을 실어 나르고 공장의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공장 정문 앞에는 기술 독립, 공정한 대우를 외치는 피켓 든 직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위들의 풍파는 너무나 큰 눈덩이처럼 크게 다가왔어요. 대가는 정말 확실했죠. 한국의 본사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소장님,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니터 속 LG 디스플레이 임원들의 표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가웠습니다.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귀사의 최근 행보는 파트너십의 기본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도 더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다음 날 아침, 주가가 제한폭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회사 로비의 전광판이 붉은색으로 가득 찼을 때 제 심장도 덩달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콘,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 통보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충혈된 눈, 떨리는 손가락. 그날 밤 아버지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며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부로 300명 인원 감축이 시작됩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차 대상자 명단입니다. 회의실에서 명단을 받아들었을 때 그 안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퇴직자들의 눈물과 분노를 마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부소장님, 제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20년 넘게 생산 라인에서 일해온 쏨폰 아저씨의 말씀은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죠. 공장은 점점 더 조용해져 갔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생산 라인의 절반이 멈췄고 주차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한때 우리의 자랑이었던 최첨단 설비들은 이제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면 된다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신 있게 주장했던 대안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의 기술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헐값에 우리 설비를 인수하는 것뿐이었죠. 회사의 신용등급은 B에서 C로 추락했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운영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 달 만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나콘,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동생 나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유학 계획도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쓰러진 아버지의 모습, 눈물 흘리는 직원들의 얼굴, 멈춰선 공장의 모습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SNS의 팔로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한때 저를 영웅으로 추앙하던 이들은 이제 무책임한 배신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부숴버린 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30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구어온 신뢰였고 그들의 삶과 꿈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매일 밤 병실 의자에 앉아 고민했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오만과 성급함이 만든 이 깊은 상처를 과연 제가 다시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었죠.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 당신의 무모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는지 알고 있습니까? 방콕 포스트의 일면 사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걸려오는 전화들을 받을 수 없어 병실 밖 복도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고 저는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콘 씨, 우리 회사 직원들 좀 살려주세요. 처음에는 낯선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떨리는 음성의 주인공은 TN 정밀전자의 대표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2차 협력업체였죠. 직원이 200명인 작은 회사였지만 20년 넘게 우리와 거래해온 소중한 파트너였어요. 이번 달 말까지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세정액을 납품하는 업체,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하나같이 절박한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때 회의실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153개,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10,000명이 넘었죠. 그들 모두가 우리 회사의 위기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콘, 이게 내가 원하던 변화였니? 그때 연구소 선배가 쓴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그는 얼마 전 권고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지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다고 했죠. 기술 독립? 그게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걸 한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값진 거였어. 그렇게 회사에서 저를 향한 비난의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아마타 공단의 오만한 황태자, 무책임한 반란의 대가, 신문과 방송의 비판은 계속되었고 한때 저를 영웅처럼 추앙하던 SNS의 팔로워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혁명가인 줄 알았더니 그저 철없는 재벌 2세였네. 당신의 무모한 도전이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족의 생계를. 댓글창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그저 철없는 오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증권거래소는 우리 회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어요.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석 달 만에 70%나 폭락했다는 이유였죠. 여기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자녀 학자금을 위해 투자했는데 주주총회장 앞에서 시위하는 소액주주들을 바라보며 제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히 한 회사의 위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죠. 람차방의 한 아파트에서 협력업체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나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비가 내리는 병실 창가에 기대어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김준호 소장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어요. 김준호 소장은 LG 디스플레이 방콕 연구소의 수장이었고 지난 25년간 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죠. 나콘군, 많이 힘들지? 질책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아버지의 병실을 함께 지나면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김 소장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93년
아버지와 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의 타이 비전 테크놀로지가 있기 전 단 30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었죠. 그때 태국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하나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도 없었어. 내 아버지와 나는 밤새워가며 기술 교육을 했지.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도 나눴다네. 김 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나콘, 넌 우리가 기술료로 5%를 받는다고 분노했지. 하지만 그 돈의 60%가 다시 태국 현지 R&D 센터로 투자된다는 건 알고 있었나?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1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 그들의 숙소비, 교육비, 체재비 모두 기술료에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었어. 진정한 파트너를 키우고 싶었다네. 그의 태국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회사의 특허 현황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타이 비전이 출원한 특허가 몇 개인지 아나? 총 238개. 그중 167개가 LG 디스플레이와의 공동 특허야.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어. 함께 발전하길 원했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기술 착취의 실체가 사실은 이런 것이었다니. 베트남 얘기 들어봤나?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신뢰했어. 기술 이전에 대한 의심도 없었고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도 없었지. 그들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순서를 지켰어. 김 소장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새로운 R&D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신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뺨으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기술 협력은 결혼과 같은 거야. 서로를 믿고 존중해야 해. 한쪽이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어지지.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먹구름도 함께 거치는 것 같았어요. 나콘, 넌 아직 젊어.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소장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난 베트남으로 떠나. 새로운 R&D 센터를 맡게 됐거든. 태국에서의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아쉽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SNS에 모든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진실의 절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잠든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글을 써내려갔어요. 지난 3개월간 저는 태국의 기술 독립을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착취를 비난했고 불공정한 대우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만과 무지 속에 있었는지를. 예상대로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매우 격렬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이냐? 한국 기업에 매수당한 거 아니야? 우리의 신념을 배신한 겁쟁이. 한때 저를 영웅으로 추앙하던 팔로워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어요. 배신자, 변절자라는 단어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불하는 기술료의 60%는 태국 현지 R&D에 재투자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5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 우리가 가진 특허의 70%는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데이터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제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조작된 통계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업계 베테랑들은 조심스레 지지의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20년간 반도체 산업에 몸담았습니다.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보여줬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30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건 30일이면 충분했네요. 태국 공영방송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이것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네, 저는 실수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반란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발전은 상호 신뢰와 협력에서 온다는 것을. 방송이 나간 후 회사 주식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제 고백을 회사의 완전한 몰락을 인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뼈아팠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는 돈으로도 사과로도 살 수 없는 법이지. 산업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으로 떠난 기업들을 돌려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간 기업 간의 문제에 정부가 나서기에는 유일한 희망은 일부 원로 경영인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젊은이,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그걸 잃은 것보다 10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방콕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처럼요. 그래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우리 앞에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렇게 제가 뒤늦게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갔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점점 기운을 차리쳤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지 일주일째, 저는 10번째 사업 계획서, 수정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전 9개의 계획서는 모두 거절당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우리의 제안을 검토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았고 태국 산업부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산업부 과장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30%를 넘지 못했고 퇴사한 핵심 인력들은 대부분 베트남의 새로운 협력사들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어요.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죠. 나콘, 솔직히 말해주게. 쏨차이 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LG 디스플레이 본사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제가 SNS에 올렸던 글들이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논의도 어렵습니다. 이메일로 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귀사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은행들의 태도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우리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당장의 운영자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어요. 부소장님, 이번 달 임금 지급은. 재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우리와 거래하던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콘, 내 계획은 좋아. 아버지가 병실에서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린 시간이 없다.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야. 결국 저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기로 한 거예요. 연구소가 자랑하던 첨단 장비들을 하나둘 정리했고 본사 건물도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보인 건 중국의 한 중소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미팅에서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였고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들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어요. 우리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이니까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수정되었습니다. 거창한 꿈 대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협력업체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소장님, 급여를 좀 더 낮춰주세요. 남아있는 연구원들이 제안했어요. 그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남아있는 자금으로 작은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대만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며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매출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적어도 회사는 살아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느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버티는 것뿐이에요. 한편 아버지는 어느새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한 채 출근하셨어요. 예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특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나콘, 준비됐나? 아버지와 그날 임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임시 회의실. 우리 회사의 본관은 이미 매각되어 창고 건물 한 켠으로 사무실을 옮긴 상태였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초라한 공간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화상회의 화면에는 LG 디스플레이의 임원들이 떠올랐어요. 1년 만에 첫 공식 미팅이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주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베트남 공장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공급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금액으로 치면 예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만. 위차이 연사와 부소장님, 본사 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건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때 발주서를 받아들었을 때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산 라인은 단 2개. 직원도 예전에 10분의 1로 줄었지만 이 작은 주문이 그들에겐 희망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콘, 넌 아직도 조급하구나. 회사가 이렇게 된 것도 또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야. 맞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히 계약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인간적인 신뢰였죠.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아. 그때 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해보았고 독자 생존의 길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였어요. 작은 발주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있고 대부분의 핵심 인력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장의 대부분은 여전히 멈춰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성급한 변화가 아닌 차근차근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과 인내라는 것도요. 부소장님, 3번 라인 재가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생산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공장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찬란한 불빛은 없지만 작은 불빛 하나가 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리에겐 전부였습니다. 이봐, 타완,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렇게 퇴사했던 타완 선배가 파트타임 고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아버지를 부축하며 함께 나란히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작은 불빛이 켜진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란 건 거창한 혁신이나 극적인 변화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켜나가는 꾸준한 노력.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휘몰아쳤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30년.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그들의 기술력만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제조업의 혼,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였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떠난 후 중국 기업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빠른 성장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진정성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성장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힘들 때는 기술료도 낮춰주었고 위기 때는 성급금도 지원해 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제가 SNS에서 떠들썩하게 기술 독립을 외치고 있을 때 정작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진정한 독립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신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는 작은 불빛이 켜진 공장을 바라봅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고 이번에는 더 겸손하게, 더 진실되게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 그것은 바로 관계의 가치였습니다. 기술은 사고 팔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혁신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변에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겸손함을 잃을 때마다 이 사연을 들으러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